슈퍼버그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맷 메카니즘. 이 미시시피 머드 반코마이신에 대해서 반코마이신 루스와 조지 모두 반코마이신 처방을 받았다. 그것은 60년 이상 사용되어 온 값싼 항생제이며 우리 병원에서 가장 쓰이는 약 중 하나였다. 우리는 감염은 번져가는데 뚜렷한 원인 모를 때에 이 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약의 효능이 떨어졌다. 박테리아가 반코마이신의 효과를 약화 또는 분해해줄 유전자를 찾아 헤맨 바람에 특효약이었던 이 약이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 그래서 엘레간이 나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약이 필요하며 달바가 반코마이신을 대체할 수 있다면 앤서니 포시가 말하는 블록버스터급 약, 즉 다른 신약 개발 실패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주는 약품이 될 것이다. 한때는 반코마이신이 그런 블록버스터급 약이었다. 페니실린이 1940년대에 출시되고 나서 몇 년 후에 의사들은 박테리아가 페니실린을 피하는 법을 개발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페니실린은 박테리아 세포병 내의 화학물질과 결합하여 박테리아 전체 구조를 훼손함으로써 감염이 번지는 것을 막아준다. 하지만 잠시라도 페니실린에 노출된 박테리아는 미묘하게 모양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저는 페니실린이 작용하지 못한다. 나무 블록 젠가가 아니라 벽돌과 해반죽 젠가로 진화하여 수류탄을 더 이상 넣을 수 없게 된다. 페니실린이 출시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의사들은 감염 환자를 치료해 줄 다른 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찾을 수 있을까? 1952년 보린도에 있던 한 선교사가 친구인 일라이 릴리 사회의 유기화학자 콘빌드에게 토양 샘플을 보냈다. 그 샘플 안에 스트레토미세스 오리엔탈리스라는 미생물이 있었고 그 미생물이 페니실린 내성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합물 0586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화합물 0586은 크기와 산도, 전하에 따라 분자들을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사용하여 토양 샘플에서 추출되었다. 그 정제 과정에서 신약이 나왔고 약이 갈색빛을 띈다고 해서 일라이 릴리 사이의 화학자들은 미시시피 머드라는 병명을 붙였다. 미시시피 머드, 미시시피 강 쪽에 있는 어떤 흙에서 나온 재료인가 본데요. 약간의 화학적 개선으로 약이 흑색을 띠게 했던 불순물이 제거되었고 그렇게 해서 반투명 약물에는 완파라는 뜻의 영어 단어에서 파생한 반코마이신, 반쿠시 완파, 반코마이신이라 이름 붙였다. 보른대의 토양 샘플에서 FDA의 승인을 받은 약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년이었다. 반코마이신은 처음에는 심각한 페니실린 내성 감염자에게만 쓰였지만 곧 일상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경쟁약보다도 효과가 뛰어나서 의사들이 그보다 못한 치료를 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약도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반코마이신 신장질환과 청력 손실, 보통 투여 후에 몇 분 만에 얼굴과 목, 가슴에 발진이 나타나는 일명 레드맨 증후군이라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요즘에는 반코마이신을 투여할 때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고 자주 혈액 검사를 하면서 투여량이 너무 많거나 적지 않은지 살핀다. 그러나 혈액 검사는 번거로울 수 있다. 몇 달씩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환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엘레가는 달바가 반코마이신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다고 장담해왔다. 혈액 검사를 위해서 피를 뽑거나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주사 한 대만 맞고 돌아가면 된다. 이론상 혁명적인 약이다. 비용을 고려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반코마이신은 복제약으로 도매 가격이 $40 정도다. 그에 반해 달바는 1회 주사가 수천 달러가 든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그 비용을 댈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엘레간이 신약에 엄청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지나친 가격의 기준은 뭘까? 루스와 조지를 임상시험에 등록시키고 나서 얼마 후에 나는 응급실에서 어윈 데이비스라는 청년을 만났다. 그는 네브라스카 출신의 의과대학 4학년생으로 인근 병원의 레지던트 심사를 받으러 맨해튼에서 왔다고 했다. 레지던트 과정은 피부과, 안과, 방사선, 종양학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서 흔한 일이며 어윈의 분야인 신경외과에서도 필요했다. 밝은 초록색 눈에 바가지 머리를 한 그가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린 여자친구와 시시거리고 있을 때 나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서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카시 박사입니다. 제가 임상시험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윈의 고개를 돌리며 그렇습니까? 라고 말했다. 여자친구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나는 동의서를 꺼낸 뒤에 단어를 신중히 고르며 이야기했다. 연조증 연고지요. 피부 감염이라던데요.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의대 졸업하고 의사의 길을 밝기 직전에 내가 그의 나이쯤 되었을 때에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다. 당시 나는 머지않아 사람들이 진땀을 흐르는 내 손에 목숨을 맡길 거라는 생각에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런 느낌은 지금도 여전하다. 어빈이 셔츠를 걷어올리자 여자친구의 눈길이 그곳으로 향했다. 화장이 짙었지만 그녀는 꽤 어려 보였고 10대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듯 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임상대상자를 찾네요. 바로 여기에요. 어인의 손가락으로 오른쪽 젖과를 가르치며 말했다. 아주 심해요. 젖꼭지 부위에 염증이 비올려서 정상 크기의 2배는 돼 보였다. 테킬라 때문이에요.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응시하는 척 다시 눈길을 돌렸다. 그래서 저희가 좀 흥분했죠. 어윈이 말했다. 멍청이라고 그녀가 이어 말하자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취했는지 자세히 아는 것이 내 연구실에서는 사실 중요했다. 우리는 입원에 필요한 피부 감염 환자 수집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이요? 물린 상처로 생긴 감염은 배제됩니다. 인간에 의해서건 동물에 의해서건 말입니다. 입안에는 반코마이신이나 달바 같은 항생제가 듣지 않을 수도 있는 다양한 박테리아가 서식한다. 일부 의사들은 고양이에게 물린 상처를 개에게 물린 상처보다 위험하다고 여긴다. 고양이의 이빨이 더 날카로워서 뼈까지 뚫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어민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여자친구를 바라보았다. 물기도 했던가? 엄청나게 핥기는 했지. 하지만 분명 어민의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물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인에게 동의서를 건넸다. 1분 후에 그는 서명하지 않은 채로 동의서를 내게 돌려줬다. 역학을 해보죠. 제가 환자 할게요. 실제로 환자요. 나는 그에게 사실을 일깨워줬다. 역할극을 참 좋아해. 여자친구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의대생이었을 때 이렇게 행동했던가? 어민이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고 선배들에게 힐난을 받고 며칠씩 잠을 못 자면서 1년을 보낸 후에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상상해 보았다. 인턴 기간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건 어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임상적 균형은 충족된 거죠? 어민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학생이 교수를 심문한 역할의 전이 즐거운 듯했다. 그가 임상적 균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어민이 진지한 척 말했다. 그가 이야기한 임상적 균형이란 임상시험을 해버리는 다양한 치료법의 효과를 비교했을 때 불확실한 상태를 지칭했다. 임상적 균형이 성립될 때 무작위로 배정된 임상시험에 등록한 어떤 사람도 고의로 열등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된다. 그게 필수이기도 하고요. 라고 그가 덧붙였다. 연구 원리를 잘 아는 모양이군요. 라고 내가 말했다. 어윈은 여자친구를 바라보고는 다시 나를 쳐다봤다. 조금 알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미시시피 머더가 천천히 그의 링거역으로 떨어졌다. 어윈이 말을 이어갔다. 임상적 균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임상시험을 해서는 안 되죠. 환자에게 온당한 일이 아니니까요. 어윈은 여자친구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애썼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환자복이 아닌 흰 의사 가운을 입고 회진을 하며
의학 지식을 던지는 자신감 넘치는 의사로서의 의미를 상상해 보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의과대학 1학년생들에게 의학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임상적 균형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의민이 고개를 저었다. 다르게 질문해 보도록 하죠. 임상적 균형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나는 즉흥 강의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싶은지 마음을 정하려 애쓰면서 말했다. 임상적 균형은 누가 정해야 할까요? 전문가 집단? 그럼 그들은 누가 선정하죠? 그리고 불확실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명백한 기준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른 전문가는 몇 명이어야 할까요? 2명? 의원이 되물었다. 대답을 바라고 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나는 동기술을 다시 건넸다. 이 임상시험의 경우에 약의 효과가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임상적 균형이 성립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알겠습니다. 의원과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 임상적 균형의 또 다른 문제는 임상시험의 조기 종료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임상시험 도중에 데이터 검토위원회에서 A 치료제가 B 치료보다 낫다고 판단하면 임상시험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부적합하게 된다. 나도 예전에는 임상적 균형에 찬동했지만 그 기준을 뚜렷한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다시 동의서를 확인해 볼게요. 라고 의민이 말했다. 잠시 후에 약물 임상시험이라고 하셨죠? 라고 의민이 말하는 순간 복도 건너편의 잭슨이 내 눈에 들어왔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곁에는 한 여성과 어린아이 둘이 있었으며 간호사가 그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려 하고 있었다. 내가 의원에게 동인잇을 건네는 동안에 잭슨은 검정 패딩 재킷을 벗고 옆구리에서 작은 금속 산소 탱크를 분리했다. 콜리스틴은 잭슨이 초기 감림을 중단시켰지만 결코 그를 완치시켜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처음 봤을 때보다 10년은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의 눈은 내 눈처럼 피로해 보였다. 그는 나를 보자 윙크를 했다. 나는 손을 흔들어주며 입모양으로만 잠깐만요 라고 말했다. 의빙과 나는 동의서를 한 줄씩 마지막 장까지 함께 검토했다. 참여해준 대가로 임상시험이 끝날 때 $200짜리 직굴 카드를 줄 겁니다. 뭐 때문에요? 감사의 표시로요. 의빙의 철성눈이 반짝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될 듯 말 듯 예측하기 힘든 연구 진행 속도로. 내가 자주 애를 먹는 문제이지만 이제 정말 연구에 탄력이 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환자 3명이 연달아 임상시험에 등록해준 덕택이었다. 의비는 동의서에 서명한 후에 내게 되돌려 주었다. 그러고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여자에게 친구에게 물었다. 신난다. 내가 병실에서 나가는 동안 의민이 외치듯 말했다. 여자친구도 맞장구를 쳤다. 난 의민의 동의서를 가운 속으로 넣은 뒤 보호복과 일회용 장갑을 집어들고 잭슨을 보러 갔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임상의 동의를 받아낸다라는군요. 참여한 대가로 임상시험이 끝날 때는 $200의 직굴 카드를 준다. $200면 얼마죠? 1달러가 1,000원이니까 10달러 만원 25 제법 많은 돈이네. 의인의 열의에 돌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찾아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와 대화는 개운치 않았다. 아마도 그가 동의 절차에 그리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이거나 그의 참여 결정에 돈이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는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돈 때문에 참여한다. 어떤 좋은 의도라기보다는 미리 정해둔 방침에 따라서 달바의 역사와 임상시험의 예상 결과에 관해 설명하는 동안 그는 마치 강요의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돈을 위해서 임상시험에 등록하는 환자도 있다는 게 유감스러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돈이 그 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논란이 되어서 내가 의대에 다닐 때 동기들과 함께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지금 그것이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의 통상적인 방식이다. 제약 회사들과 임상시험을 놓고 협의할 때 문제 조항 하나가 참여 지원자에게 지급할 이런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금액이다. 모든 연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참여의 대가를 지불받으며 내 경험상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다. 어떤 이들은 금전적인 거래가 지원자라는 용어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연구 대상자가 되어주기로 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선물론지를 작성해주고 추후 검진을 위해서 다시 방문해주는 건 번거로운 일이다. 우리 병원의 경우에 병원 근처에 주차할 곳을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간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금전적 인센티브가 특정 집단, 특히 소외계층 환자들의 참여를 강제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미국의 연구자들은 적당한 인센티브의 지급이 특정 집단을 과다하게 또는 불공평하게 유인하지 않으며 지원자 충원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계속해서 얻었다. 나도 그런 연구 결과에 대체로 동의한다. 의민을 등록시킨 다음 날 나는 소렌 길릭슨을 만났다. 31세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그는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대퇴골이 골절되었다. 그는 인근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고 그곳으로 정형외과 의료진의 왼쪽 다리의 수술에 들어갔다. 주요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유통성 청고증으로 다리가 부어오르고 청색으로 변하자 의사들은 그가 다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다행히 혈관 외과 의사들까지 가세한 6시간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소련의 담당이들은 빠른 회복을 기도했다. 하지만 그가 수술실에서 나온 직후부터 문제가 시작했다. 소련은 간호사에게 절개 부위의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했다. 간호사는 대진 의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소련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했던 2년차 의사는 흔히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을 처방해 주었다. 통증은 가라앉았고 소련은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다시 통증이 오기 시작하자 그는 옥시콘틴을 다시 달라고 요청해서 복용했다. 그 다음날 물리치료사가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녀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소련은 통증을 느끼지 않았지만 수술 집도인은 물리치료가 아플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옥시콘틴을 주었다. 약은 효과가 있었다. 소련은 통증 없이 걸어서 병동을 돌볼 수 있었다. 다음 날에는 옥시콘틴 2정과 그보다 더 강력한 진통제인 딜라우디드 1정을 처방받은 덕이기도 했지만 계단도 올라갈 수 있었다. 퇴원하면서 소련은 31분의 진통제를 처방받아 집으로 갔다. 한 달 후에 진통제가 떨어졌을 때 그는 의사를 찾아갔지만 진통제 처방을 거부당했다. 다리가 다 나와서 처방을 연장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련은 생리적으로 옥시콘틴 의존증이 생겼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으며 고질적인 설사 증상도 나타났다. 그는 2가지 마약성 진통제의 금단 증상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무기력해졌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소련은 거리로 나갔다. 그가 원하는 것을 찾는데도 1시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로 빠져들었다. 2000년 이후 옥시콘틴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미국인이 20만 명에 이른다. 심지어 소련처럼 헤로인이 되는 사람의 4분의 3 이상이 처방용 진통제가 그 시작이었다. 우리 병원 응급실에 들었을 때 소련은 이미 중증의 마약 중독자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가 굵고 검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때 오른손을 떠오는 모습이었다. 왼쪽 팔뚝처리 피부염이 있었으며 노란색 시폰 같은 눈은 거의 뜨지 못했다. 얼굴은 수척했고 거미줄처럼 얽힌 자주색 핏줄이 얇고 창백한 피부 아래로 다 보였다. 소련은 일광 화상을 입은 뱀파이어처럼 보였다. 나는 곧바로 그의 팔꿈치 아래에 있는 커다란 붉은 발진부터 진찰했다.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들여다보는 동안에 그가 말했다. 소련은 다른 환자들처럼 방코마이신을 처방받지 않았다. 대신에 유나신이라는 상포명으로 알려진 복합 항생제 암피실린 설박탐을 처방받았고
받고 있었다. 암비실린은 1960년도 초에 개발된 페니실린계 항균제다. 아파요. 제기가 더럽게 아프네. 징그렸다. 감염이 나타난 지 얼마나 됐죠? 이틀쯤. 윤아 씨는 효능이 뛰어난 약이지만은 MRSA 같은 몇몇 공격적인 슈퍼버거들을 죽이지는 못한다. 제가 인성시험을 하고 있는데 여자분도 참 열착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이와 이야기해야만 하지만요. 할게요 하고 소련이 말했다. 발 좀 그만 누르고요. 소련 소리치며 발치에 놓아둔 검정 배낭에서 펜을 꺼냈다. 어디에 서명하면 되죠? 소련의 열의에 나는 잠시 멈추었다. 어민처럼 그도 지나친 열의를 보였다. 연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말이다. 그걸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의한 게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몇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됩니다. 나는 다시 와도 된다고 했지만 소리는 손을 저었다. 지금 하시죠. 자연스러운 동의를 유발해 보려고 하는데 다른 어떤 동기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는군요. 금단 증상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는 괜찮겠어요? 그럭저럭요. 소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눈을 뜨려고 애썼다. 통증을 없애줄 약 좀 줄 수 있어요? 그의 손톱에는 때가 끼어 있었으며 바지는 안쪽 솔기 걸쳐가 길게 찢겨 있었다. 소리의 숨결에는 아모니아 냄새가 났다. 신무전의 징후일 수 있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그는 동공이 풀린 상태로 내 눈을 흘깃흘깃 쳐다봤다. 그를 살펴보는 동안에 나는 동정심과 좌절감 등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슬픈 마음이 가장 컸다. 소리는 그를 놓아주지 않는 약물에 잡혀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환자분의 통증과 항생제에 대해서 담당 의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고마워요. 이 임상에서는 주 검진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2주 후와 6주 후에요. 열심히 참여해줘야 합니다. 좋아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요? 내가 물었다. 학생인가요? 예전엔 그랬죠.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기운차게 행복한 과거의 소리를 상상해 보려고 애썼다. 지금은요? 무슨 일을 하나요? 어색하게 물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내가 동의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동의서를 검토하기 전에 참여자 선별을 위한 질문을 몇 가지 해야 합니다. 그러시죠? 담배 피우세요? 아니요. 소리는 가는 팔을 들어서 병원에서 발급한 손목밴드에 쓰인 설파라는 단어를 보여주었다. 설파기의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가 벗겨지거나 벗겨지려 하죠. 설파기의 약을 먹으면 안 되는군요. 몇 가지 더 질문할게요. 거의 끝났어요. 천천히 하세요. 마약을 합니까? 네. 불법 마약이요? 어떤 거 말이죠? 주사제 마약을 합니까? 거의 할 수 있을 때는요. 최근 일주일에도요. 오늘이 무슨 일이죠? 수요일입니다. 그렇다면 했네요. 잠시만요. 나는 그 옆에 놓인 차트를 살펴봤다. 서울인이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징후를 측정했던 초진 간호사는 당시 체온이 38.7도라고 기록해 놓았다. 주사제 마약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여러 생명을 위협하는 혈류 또는 심장 감염을 나타낼 수 있으며 내가 조사하려는 피부 감염과는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 잠시 후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환자분은 제외 기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냐? 네? 임상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개를 저었다. 아쉽네요. 소련의 감염은 그가 깨달은 이상으로 심각했다. 나는 의료 체계가 이 남자를 다시 저버리지 않았으면 했다. 소련은 팔꿈치를 내려다보고 나서 나를 올려다 보았다. 물었다. 여기 문질러도 괜찮죠? 이젠 진짜로 아파요. 네. 나는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나는 소련의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둥글게 쓰러지며 마약 중독자가 되기 전 부서는 사무실에서 즐거이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을 때 그의 모습을 계속 상상했다. 담당 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치료를 해봐야겠어요. 2시간 후에 소리는 진정제를 맞고 다시 수술실에 들어갔고 수술팀은 감염된 그의 팔꿈치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래서 이 주사용 마약을 맞는 사람은 임상대상자로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군요.